오늘은 우리 인류가 불확실성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류는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불확실성을 언제나 직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과학기술, 특히 수학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이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오늘날은 불확실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두려움을 많이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확실성을 더 잘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을 활용해서 딥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이르렀죠. 오늘 강의에서는 어떻게 인류가 이런 것들을 해왔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확실성이란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 인류는 양자 세계까지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거의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꼭 그런 양자 세계에 들어가 있는 복잡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것을 할 때도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지는 그 순간 주어진 힘과 방향에 의해서 사실 방정식을 풀면 동전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동전 던지기를 불확실하다고 느낄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면, 뒷면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둘 중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알아내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그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계산해서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주사위 던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던지는 순간 사실은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어떤 값이 나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위 던지기를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이런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같은 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 내일 주식시장의 가격은 어떤지,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몇 명일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가능성이 실제로 구현될지 우리가 알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어떤 것들을 해왔을까요? 고대 인류는 이런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점성술이나 천문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내장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같은 것을 보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제거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현대에 들으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이 발전하면서 인류에게는 점성술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확률이라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일 A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일 A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오를 확률이 70%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선 우리는 확연한 차이점을 느낍니다. 확률을 정확히 명시해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정확히 계량화해서 말을 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록 이 불확실성은 인정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조금은 더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고대 인류와 현재 인류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두 주사위는 하나는 고대 로마의 주사위고요. 하나는 오늘날 사용하는 주사위입니다. 고대 로마의 주사위를 보시면은 특징적인 것이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모양이 정육면체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1부터 6까지가 나올 확률이 다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의 사람들은 이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가 신이 내려준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정하게 배정됐다고 믿곤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주사위는 과연 공정할까요? 인류가 확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믿음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실제로 1유로의 코인을 던지는 실험을 해봤을 때 250번을 던지면 약 140번의 앞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동전의 구조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로 앞면이 2분의 1보다 높은 확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하게 대칭인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같은가? 이것에 대해서도 스탠포드의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동전을 던질 때 어떤 특정한 면을 위로해서 던지면 실제 결과도 그 윗면이 위로 떨어질 확률이 50.8%로 실제 50%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고 있었던 동전 던지기 역시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주사위 던지기로 돌아가 봤을 때 오늘날의 주사위는 우리가 공정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역시 윗면을 특정한 면을 위로 해서 던지면 그 면이 최종적으로 나올 확률이 약 20%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주사위가 공정하다면 6분의 1, 즉 16.6%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확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3을 위쪽으로 해서 던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확률이란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주사위는 공정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과학과 수학이 동원된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훨씬 더 계량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확률의 역할입니다. 네, 여기까지 확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실제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불확실성은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와 같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불확실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잘 이해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느껴야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액체의 흐름입니다.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수많은 H2O 분자들이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은 서로 움직이면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자들 하나하나의 이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 사실 이 상황은 대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분자들은 어떠한 물리법칙, 화학 법칙에 따라 이동하고 흐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긴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 액체의 흐름에서 거대한 불확실성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물을 이렇게 엎질렀을 때 물이 흐르는 모양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에서 어떠한 불확실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신기한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H2O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탄올은 C2H6O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자죠. 하지만 여러분이 에탄올 액체를 컵에 담아놓고 이렇게 흘린다고 하면은 물을 흘릴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나요? 현미경으로 살펴봤을 때 물과 에탄올은 명확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냄새 같은 것으로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단지 이 액체들이 흐르는 모양에서 물과 에탄올을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확연히 다른데 눈으로 봤을 때 구별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액체가 같은 법칙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입니다. 어떤 액체가 주어졌을 때 이 액체가 흐르는 모습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방정식은 그 액체가 무엇이든 그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무엇이든 반드시 성립하는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세계의 거대한 불확실성,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그 속에서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어떠한 원리,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것을 찾아서 모든 액체를 범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모든 액체의 흐름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배를 설계한다던가 잠수함을 설계한다던가 액체를 수송하는 파이프를 설계한다던가 할 때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칙입니다. 만약에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른 법칙이 성립했다면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을 했겠죠. 물론 액체 중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흐르는 액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흐르는 모습과 올리브 오일이 흐르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 오일이 조금 끈적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에서는 여기 그리스 문자 뮤로 표현된 점성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 점성이 다른 액체들은 다른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하지만 액체라면은 모두 다 이 방정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공통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다른데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성하고 있는 액체 입자, 기체 입자 이런 것들은 다 다르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본다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들이 거의 다 상쇄되고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학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들입니다. 보편적 원리라는 것은 상황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수학적 원리를 말합니다. 상황의 특수성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을 증명을 한다면, 연구를 한다면 이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학의 세계에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보편적 원리로서 현실 세계의 액체, 예를 들어 강물이나 바닷물의 흐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원리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체역학적으로 중요한 모델링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방정식입니다. 이처럼 수학이 다소 이상적이고 현학적인 공간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현실 세계의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것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의 세계에서 발견한 보편적 원리가 더 불확실하고 더 불규칙한 현실 세계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 원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다양한 원리들이 성립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리들을 살펴보고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지 교수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네, 인류의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스코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에 국한되어 있지만 점점 지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지구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점점 많은 것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고도화된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확실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마주하게 될 더 고차원적인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류가 발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에서 한글에서 보편적 원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영어로는 Universal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Universal이란 단어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원리는 우주의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성립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직면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립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정말 새롭고 다양한 상황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인류가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통제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대 인류는 불확실성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확실성을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실 복잡한 최적화 문제입니다. 최적화 문제라는 것은 어떤 함수의 가장 작은 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어진 그래프는 2017년에 발견된 논문에서 딥러닝에서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그래프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이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의 목표가 정확합니다. 이 그래프 가운데에 뾰족하게 있는 이 점을 찾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시각화해서 보면 이 점을 찾기가 쉽지만 컴퓨터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가장 낮은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컴퓨터는 함수에서 가장 작은 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컴퓨터는 어떤 한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주변에서 이 그래프가 낮아지는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 주변을 둘러보고 함수값이 작아지는 방향을 찾아서 또 글로 갑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 가장 작은 점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컴퓨터는 이 함수 구조를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 주변을 살펴보고 함수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함수의 구조가 아주 조금만 복잡해져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눈으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컴퓨터는 조금 전처럼 자기 주변을 살펴보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자기 주변에 가장 작은 점을 찾아 계속 이동을 했을 때 바로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이처럼 복잡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그 시작점을 아주 운이 좋게 설정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수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딥러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바로 이 알고리즘의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주입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빨간 점에서 시작하면은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자기 주변을 둘러봐서 함수값이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딥러닝의 알고리즘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확률로는 아래 방향으로 가지만 낮은 확률로는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주면 높은 확률로는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곡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에 빠진 알고리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낮은 확률로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유를 줬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면은 언젠가는 이 계곡을 빠져나가서 가장 깊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이처럼 기존에 불확실성이 없는 알고리즘이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에 불확실성을 아주 현명한 방식으로 주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확률적 최적화 기법이라고 불리고 이것을 활용한 것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이처럼 인류가 불확실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알고리즘에 주입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잘 들으셨죠? 혹시 질문 있는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과 원리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이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 사례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점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딥러닝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은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사용할 때 그리고 다른 곳에 사용할 때 각각에서 뭔가 실험적으로는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공통적인 수학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고도화된 딥러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류가 불확실성과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률, 수학,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비교적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 존재하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서 복잡한 불확실성도 비교적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활용해서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